빛 한 점 없는 컴컴한 밤, 검은 망토를 입은 존재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뱀파이어의 싸늘한 시선은 자신이 점 찍은 먹잇감을 집요하게 쫓고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가엾은 여인은 그가 파놓은 덫을 향해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던 어둠의 존재는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가차없이 물어뜯습니다. 신선하고 따뜻한 그녀의 피가 뱀파이어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입술에 시뻘건 피가 번져있는 뱀파이어는 그제야 만족합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목이 꺾인 그녀 역시 흡혈귀로 변하고 맙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마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뱀파이어의 모습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흡혈귀에 대한 전설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돼 영화, 소설,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사람의 피를 흡입하고 변신에 능하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뱀파이어. 축복받은 성물로 단죄를 하거나 심장에 말뚝을 박아야만 겨우 소멸시킬 수 있는 불멸의 존재. 고대 유물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흡혈귀에 대한 흔적은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뱀파이어는 잠을 자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허구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덤을 파헤치고 사람의 피를 흡입하는 초월적 존재가 실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뱀파이어에 관한 소름돋는 사실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4세기 유행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특히 실레지아, 프로이센, 보헤미아 지역의 피해는 처참한 수준이었죠.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묻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시체로 오인해 묻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채로 생매장당한 사람들 중 몇몇은 흙을 파헤쳐 나와 탈출에 성공했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들이 무덤 속에서 되살아난 흡혈귀라고 생각했고 그 소문은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흡혈귀라는 개념은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하였죠. 1725년 헝가리의 키실로바라는 작은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페테르 플로고요비치라는 농부는 62세의 나이에 병으로 사망하였는데요. 시신을 묻고 나서 이튿날 뒤 아들이 무덤을 손질하기 위해 묘지에 찾아갔는데 묻혀 있어야 할 죽은 아버지가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창백한 표정으로 아들아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다오 라고 외쳤고 놀란 아들은 곧장 달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은 아버지는 그 뒤로도 8일 동안이나 나타났고 굶주린 그가 마을 사람들을 습격해 그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페테르가 나타났다는 8일 동안 피를 흘리며 죽어간 마을 사람들의 시체가 9구나 발견됐고 이 소문을 전해들은 왕실 조사단은 그 마을의 공동묘지로 찾아가 페테르의 관을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페테르의 시신은 전혀 부패가 되지 않았으며 살에 윤기도 돌았다고 하죠. 게다가 그의 입 주변에 붉은 피가 묻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 기록에서 흡혈귀를 뜻하는 반피아라는 독일어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13대 교황인 인노체시오 8세가 파견한 이단 신문관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럼이라고 불리는 책을 간행했습니다. 이 책은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뜻으로 마녀 사냥의 지침서로 적극 활용돼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었죠. 또한 인노체시오 8세는 독일에서 마녀 재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칙서를 발표할 정도로 마녀와 이단 행위에 대해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486년 망령의 현상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논문 출판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초자연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흡혈귀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이를 시작으로 16세기 말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패를 타파하던 종교 개혁가들까지도 흡혈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관 속에 있는 시체를 먹거나 살아있는 사람도 멀리서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뭔가를 씹어먹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들도 여럿 나왔죠. 1552년 유럽 중부의 프로이센과 슐레지엔 지역에서는 시체가 이빨로 무엇을 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돌이나 동전을 넣는 관습도 생겼습니다. 이 당시 유래된 나으체러라는 단어는 약탈자 혹은 기생충이라는 뜻 외에 흡혈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드라큘라 백작의 실존 인물로 잘 알려진 블라드 테페스는 현재 루마니아에 속하는 고대 왕국 왈라키아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두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테페스, 즉 말뚝으로 박는 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드라큘라였습니다. 드라큘라는 악마나 용을 의미하는 드라쿨의 파생어인데요. 블라드는 투르크 제국의 침입에 맞서 용감히 싸운 민족의 영웅인 동시에 단지 재미를 위해 수천 명을 말뚝에 박아 죽인 잔혹한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476년 터키군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놀랍게도 적이 아닌 아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17세기 초 페렌츠 나다스디 백작의 아내 에르체베트 바토리는 남편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마법에 심취하게 됩니다. 바토리는 수많은 어린 소녀들을 체이터 성으로 납치해 고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죽은 후 그녀의 잔혹 행위는 더욱 심해졌죠. 수많은 소녀들이 체이터성 지하 감옥에 갇혀 상상을 초월한 고문 끝에 죽어갔고 이런 잔인한 행위는 10년이 넘도록 지속됐습니다. 상당수의 소녀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자 체이터성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의 사촌인 트루소 백작이 기병대를 이끌고 체이터성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구의 시체와 함께 바늘에 찔린 상처가 온몸에 남아있는 소녀들을 발견했는데요. 결국 바토리는 1611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녀의 삼촌이 트란실바니아의 왕자인 탓에 사형은 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차가운 독방에 감금된 채 일생을 보내야 했고 4년 뒤 그녀는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바토리가 죽은 이후 체이터성은 온갖 소문과 전설에 휩싸인 곳이 됐고 바토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죽은 이후에도 피해 쾌락을 쫓은 진정한 흡혈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440년 10월 프랑스의 질들의 남작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기사이자 영주였던 그는 100년 전쟁 당시 잉글랜드군에 용감히 맞섰는데요. 성녀 잔다르크의 경비병으로 그녀와 함께 싸웠다고도 알려진 그는 오클레앙 공성전에서 큰 공을 인정받아 1439년 프랑스 원수로까지 서임된 인물이죠. 하지만 질들의 남작은 브르타뉴 공국에게 이단과 동성애의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고 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140명이 넘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혐의였는데요. 은퇴 후 연금술에 빠진 질들의 남작은 현자의 돌이라고 불리는 연금술의 비밀이 인간의 피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한 야만적인 실험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었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한 질드레는 처형을 당했고 후에 프랑스의 한 소설가는 질드레를 완벽한 흡혈귀로 묘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육군 외과의사 요한 플리킹거는 흡혈귀에 당했다고 주장한 병사에 대해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병사는 세르비아인 마을에서 흡혈귀에게 물렸고 자신이 흡혈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덤에 흙을 먹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는 건초 마차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병사를 묻어주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되살아난 병사가 마을 사람과 가축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병사의 무덤을 파헤치자 전혀 부패하지 않은 병사의 시체가 관 속에 곱게 누워 있었고 그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란 것까지 확인했다는 것이었죠. 또한 사람들이 병사의 시체를 말뚝으로 찌르자 병사의 시체가 신음소리와 함께 피를 흘렸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흡혈귀를 죽이기 위해선 그 시체를 파내 말뚝으로 찔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말뚝에 찔린 흡혈귀가 비명과 울음을 터뜨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도 여럿이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시체가 흡혈귀라서 울음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흉곽 안에 둘러싸인 공기가 말뚝을 박음으로써 밀려나 기도를 통과하며 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시체에 묻은 피자국이 흡혈귀가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은 증거라고 믿었는데요. 학자들은 이에 기온이 낮은 곳에서 시체 속에 존재하는 피가 며칠간은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으며 흡혈귀로 의심해 그 시체를 파헤치는 과정 중 피가 흘러나온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근거를 납득하지 않았죠. 햇빛은 흡혈귀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꼽힙니다. 빛에 닿는 순간 피부가 타들어가며 고통에 휩싸인다고 하죠. 하지만 이를 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피리아라는 질병은 헤모글로빈 내부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결핍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햇빛에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노출되면 피부가 붉게 변하고 물집이나 흉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안구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잇몸이 약해져 이가 드러난다는 것 또한 특징이죠. 이로 인해 당시 포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흡혈귀로 착각하여 햇빛이 흡혈귀의 약점이라고 소문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불어 흡혈귀는 마늘도 싫어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영화 촬영에서 비롯된 잘못된 소문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설정은 마늘이 아닌 마늘꽃을 싫어하는 것이었는데 촬영 당시 재현이 까다로워서 마늘로 대체했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오랜 세월 전해져 오면서 흡혈귀가 마늘을 싫어하는 것으로 잘못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로얄 아모리스 왕립박물관에는 흡혈귀에 대항하기 위한 퇴치 키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키트 안에는 십자가, 성경, 나무 말뚝과 망치, 그리고 권총 등의 구성품이 간편하게 정리되어 있죠. 이 외에도 흡혈귀에 대한 신화와 전설들은 차고 넘칩니다. 누군가는 음유 시인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죠.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죠. 중세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는 정말 일어난 일일지도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